제가 4월 달까지, 4월 초까지 해수부 장관을 하다가 이제 당에 돌아온 지가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됐네요. 그런데 시민학교에서 특강 요청이 있길래 제가 좀 계속 부산에 가 있습니다. 국회가 안 열려 있으니까 그동안 못 다녔던 지역구 좀 열심히 다니면서 시민들에게 인사도 드리고 하고 있는데 주말 시간을 깨는 게 아주 아깝긴 하나, 그러나 시민학교에 어려운 시간 내서 주말 시간을 이렇게 아깝게 깨서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꼭 한번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부산에서 올라왔습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 기둥이 있어서 이쪽하고는 조금 이야기하기 그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겠네, 제가. 예. 오늘 제가 이야기할 내용이 해양 강국 도약을 위한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오늘은 보니까 이 앞에 기동민 의원이 정치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죠?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정치 이야기하시고, 또 요 다음에는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님, 전 경기도 교육감님이 남북 정상회담을 비롯해서 남북 평화 전망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실 거고, 제가 중간에서 그래서 최대한 정치, 외교 이런 쪽 일이 아니라 좀 실물적인 그런 이야기, 손에 잡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께서 좀 리듬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요. 덜 졸리실 것 같고요. 여러분 혹시 그 투자 펀드는 다 아시죠? 벤처 펀드 이런 투자 펀드 다 아실 겁니다. 혹시 참치 투자 펀드란 말은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그게 출시된 게 올 3월 달에 처음 1호가 출시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참치 양식을 하는데 그 양식장에 벤처 펀드처럼 투자를 하는 겁니다. 예. 그 참치가 다른 참치가 아니라 참다랑어, 참치 중에서도 일본 말로는 혼마구로, 참치집에 가면 제일 비싼 게 혼마구로입니다. 그것도 냉동이 아니라 이제 활어로 바로 공수를 하면 훨씬 비싸겠죠. 참다랑어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양식을 3군데만 딱 합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욕지 들어가는 데는 통영시에서 배를 타면 1시간을 가야 됩니다. 그 앞바다에서 양식을 하고 있는데 상업적인 출하를 한 게 한 1년도 지금 채 안 됩니다. 키우기는 한 2007년, 8년부터 시작했는데 참치라는 게 덩치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가두리도 커야 되고 이걸 또 키우다 보면은 최소 3년은 키워야지 상품성이 있는 큰 놈이 됩니다. 적어도 30kg는 돼야 돼요. 그렇게 한 3년 키우다 보면은 태풍이 한번 와가지고 올해는 괜찮고 내년도 괜찮은데 그 다음 해에 태풍이 와 터져버립니다. 그러면 수십억 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치 양식 의가가 3군데가 딱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욕지도 앞바다에 2군데, 제주도에 1군데, 3군데가 있는데 이 3군데가 10년을 생고생을 했습니다. 좀 키워놓으면 터지고 이러니까 태풍 바람이 못 살겠다. 손해를 많이 봤죠. 그분들이 그래도 좀 부자였기 때문에 10년을 버텼습니다. 이제 노하우가 생겨서 어느 정도 이제 상업 출하를 할 만하다고 하고 제가 그 현장을 가봤는데 제가 30kg까지 컸더라고요. 30kg면은 산지 출하 가격이 얼마 정도 하겠습니까? 그 정도는 안 돼가요. 30kg 한 1,500만? 그거 너무 비쌉니다. 너무 비싸요? 네, 그 양식이니까 또. 양식이 돼서. 양식이 그래서 한 150만 원 정도. 그거밖에 안 갑니다. 근데 이제 일본에서는 30kg가 아니라 한 120, 30kg짜리 이런 큰 대어를 생으로 잡습니다. 참치에 낚시하는 배가 생으로 연근에서 잡아서 바로 도쿄로 공수를 하면은 그런 놈은 한 1억, 2억에 경매를 붙여서 입찰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요 한 30kg짜리 이런 거니까 또 양식한 거고 한 150만 원 정도인데 한 50kg까지 키우면은 아직 그런 건 시장에 안 나왔습니다만 한 4, 500만 원 받을 거다 이렇게 예상들을 해요. 근데 수천 마리를 키우고 있다 그러면은 큰 돈입니다. 그죠? 그 양식장 하나가
어지간한 중소기업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 10년을 고생을 해서 돈이 다 떨어져 가. 제가 가보니까 그것 때문에 아주 애로를 먹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투자 펀드 사업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벤처 기업들을 가지고서도 성공 확률이 낮아도 그냥 뭐 모험 펀드 아닙니까? 모험 투자를 해서 대박을 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참치 투자 펀드는 안 될까 하고 처음에 이제 시도를 해봤더니 해수부 공무원들은 다 안 된다 그러는 겁니다. 왜 안 돼? 보험이 안 돼서 안 된다. 야, 근데 3개밖에 없는데 의가가 당연히 이 3명 상대로 뭐 보험이 되겠습니까? 보험이라고 하는 게 다수를 모아가지고 그 다수로부터 위험을 회피하는 종잣돈을 만드는 건데 세 군데 이 종잣돈이 안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험이 안 돼서 펀드를 못해? 그럼 벤처 펀드를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해수부 공무들 다 빠져 그랬어요. 빠지고 제가 이제 데리고 간 정책 보좌관을 시켜서 직접 금융기관들 교육을 했습니다. 수협 중앙에도 가보고 뭐 했는데 수협은 할 듯 하더니 도망갔어요. 정작 수협해야 되는데. 수협이 해야지. 수협이 그 전에 한 20년 전에 IMF 사태 나고 나서 좀 부실화돼서 공적 자금을 원조를 받아서 지금도 못 갖고 있습니다. 다. 그걸 이제 핑계를 대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꼬신 게 BNK 금융 지주를 꼬셨습니다. 부산 경남은행 지주를 꼬셔서 그 사람들이 40억 원을 투자를 합니다. 좀 투자를 해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그분들은 당연히 선순위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담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선 그 변제를 받는 거죠. 그리고 그 의가가 양식 법인이 10억 원을 후순위로 이제 출자를 합니다. 자부담으로. 그 사람들도 투자를 해야 모랄 해저드 뭐 이런 것도 좀 없어지고 열심히 할 테니까 무조건 10억 투자. 그렇게 해서 50억짜리 참다랑어 1호 벤처 펀드를 출시했습니다. 그게 3월 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양식장에 고기 양식장에 모험 펀드로 이거는 일종의 이제 사모 펀드입니다. 사모 펀드로 출자를 한 거는 처음입니다. 요게 이제 잘 되면은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상업 출하를 하거든요. 그 양식장에서. 그래서 BNK 금융지주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은 제 예상에는 다른 은행들이나 투자은행, 뭐 투자금융기관 이런 데서 해수부나 그런 그 참치 법인들 쫓아다니면서 우리하고 서로 하자고 그럴 것 같아요. 2호, 3호, 4호. 그리고 연어 투자조합 이런 것도 해가지고 연어 1호, 연어 2호, 연어 3호가 계속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게 제가 생각하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아주 전통적인 수산업을 갖고 이야기했잖아요. 사양산업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 사양산업이라고 생각하는 수산업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발상의 전환이 참치 투자 펀드다 이거죠. 근데 우리나라 은행들이나 투자 회사들은 전혀 그런 생각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왔어요. 그게 우리 일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계속 부동산이나 뭐 건물 사고 그다음에 뭐 맥커리 같은 데서 좀 가르쳐줘서 이제 SOC 투자 이런 거는 안전하게 수익을 실현할 수 있겠구나 하고서는 그런 SOC 투자는 이제 좀 하기 시작했죠 많이. 그런데 수산업도 충분히 돈이 되는 사업이다. 더욱이 제가 말씀드린 참치나 연어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수입이거든요. 100%. 그러면 외화를 절약하는 그런 수입 대체 산업을 일으키는 길이기도 하고 또 우리 어민들이 키우는 것도 아니니까 어민들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고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석삼조 사조의 사업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발상으로 우리나라 수산업 자체도 한번 혁신을 해보자 라고 해서 참치 1억 펀드 출시시켜봤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깜짝 놀래요. 그게 가능하다는 거에 대해서. 자기들은 상상해 본 적이 없거든. 보험이 안 되니까 뭐 도저히 더 진행 못 하겠습니까? 장관님 죄송합니다 이러고 말았는데 다른 발상으로 시작해가지고 그야말로 모험 펀드를 출시시키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군요. 일을 정부가 그런 식으로 또 다른 어떤 공부를 했다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아주 전통적인 사양산업이라고 하는 양식 수산업을 갖고서 할 수 있는데 다른 일은 오죽하겠습니까? 그죠?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그런 사례를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은 제가 이야기를 시작하는 주제는 어디에 눌러야 되는 거지? 여기. 발상을 전환하자는 거 아닙니까? 이 지도가 제가 2017년 6월 달에 해수부로 들어가서 처음 취임을 하면서 이 지도를 걸어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거꾸로 세계 지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세계 지도는 다 이게 뒤집힌 지도죠. 유라시아 대륙, 중국 만주에 붙어 있는 대한민국을 보고 지내왔는데 그 지도를 보면 대한민국은 참 좀 깝깝합니다. 작은 나라고. 거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대륙이 붙어서 꼬리처럼 붙어가지고 위로는 그마저도 막혀 있어. 휴전선에 막혀 있고. 삼면이 바다인데 사실은 사면이 바다인 나라보다 더 섬나라입니다. 왜? 여기 일본 같은 나라는 그래도 사면이 바다니까 사방팔방 다닐 수가 있는데 우리는 위에 막혀 있으니까 섬보다 더 못한 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참 깝깝한 그런 지평, 또 사고의 한계 이런 거 갖고 살아왔는데 이 지도를 거꾸로 뒤집어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 굉장히 좋은 입지가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여기 한국인데 실제보다 조금 크게 그렸습니다. 실제로. 노랗게 해놨죠. 이게 화면이 좀 크면 좋은데 화면이 좀 작습니다. 그런데 이 앞을 보면 이게 다 태평양입니다. 그죠? 이렇게 내려가서 싱가포르 지나가면 여기는 또 인도양. 이 거대한 태평양, 인도양 이 바다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활짝 열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거기에 바다는 또 파도가 많이 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방파제도 만드는데 큰 방파제 만들려 그러면은 방파제 한 500m 만드는데 수천억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른편에는 중국이 큰 방파제가 딱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는 일본 열도가 우리를 막아주는 방파제가 하고 있어요. 이렇게 좋은 입지가 어디 있냐 이겁니다.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는 대한민국은 참 좋은 입지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뭘로 먹고 살죠? 수출, 또 수출하기 위해서 또 수입을 하고 무역 규모가 1조 달러가 넘는 세계에서 10개밖에 안 되는 그 정도 규모의 나라입니다. 그 무역의 99.5%를 배로 실어 나릅니다. 금액 기준으로는 비행기 비중이 좀 더 높은데 비행기가 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99.5%에서 0.5% 정도가 비행기일 텐데 그거보다는 금액 기준으로는 고가의 수출품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이제 실어내니까 좀 높아집니다. 그러나 물량 기준으로는 배로 99%가 넘는 화물을 수입을 하고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 대한민국으로서는 이 바다를 향해서 끊임없이 진출하고 도전하고 개척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나라는 어땠어요? 조선시대 이런 바다를 무시하고 살아왔죠. 제가 부산에 삽니다. 부산 제 지역구는 바다에서 30분 거리 떨어져 있는 내륙인데도 우리 집 뒷산에 올라가 보면 대마도가 보입니다. 날씨가 좋은 날 쳐다보여요. 부산항 앞바다에서 불꽃 축제를 10월 달에 하는데 광안리 바다에서 대마도에서 그게 다 보인다는 겁니다. 불꽃이. 그 정도로 가까워요. 50km밖에 안 돼요. 부산항에서는 계속 유람선에 여객선이 있어요. 그런 걸 타면 1시간도 안 돼서 대마도에 상륙을 합니다. 그렇게 가까운 섬에 일본 사람들만 살아요. 왜 그랬을까? 일본에서는 대마도에서 일본까지는 한 150km 이상 떨어져 있어요. 대마도 저 남쪽 끝에서부터. 우리가 훨씬 가까운데 왜 우리 섬이 안 되고 제주도는 더 먼데도 제주도는 목포에서 아니면 해남에서 가더라도 한 100km 이상 되죠. 그 땅 끝에서 거리만 해도 150km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제주도는 우리나라 땅인데 대마도는 아니야. 왜 그랬겠어요? 한때 세종대왕이 점령도 시켰습니다. 이종무 장군을 시켰어요. 한 1년 가까이 점령도 했어요. 근데 철수했습니다. 왜? 워낙 그 땅에는 일본 사람들이 살면서 일본 사람들을 통치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고 또 계속 와서 사정을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잘할 테니까 좀 딱 돌려주시면 우리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세종대왕이 점령을 시켰을 때는 이놈들이 그 전에 고려 말부터 한 200년을 하도 왜구가 침공을 하는데 대마도가 조선 침공의 거점 역할을 하거든요. 거점 기지 역할을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이놈들 혼을 내겠다고 해서 점령을 했죠. 그런데 앞으로 이제 그런 짓 안 할 테니까 한번 용서해 주시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조공도 바치겠습니다. 하니까 풀어줬어요. 근데 핵심적인 내부 이유는 통치의 어려움도 있지만 농사 지을 땅이 없어요. 제주도는 가면은 논농사는 안 돼도 그래도 밭농사는 할 수 있는 땅이 많잖아요. 또 말도 놓아서 키울 수 있는 그런 목초지도 넓고 충분히 이거는 우리가 다스릴 만한 생산성도 있고 경제적인 부도 창출할 수 있는 땅인데 대마도는 아무리 봐도 고기 잡을 그 말고는 없어. 그러니까 포기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대마도를 그때라도 500년 전인 세종대왕 때라도 포기하지 않고 아니야 이놈들이 200년 동안을 우리를 괴롭혔으니까 이건 우리가 점령한다. 그래버리면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랬으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영토는 영해는 부산과 대마도 사이 그 25km, 20km 밖에서부터 이제 한국 영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현해 탄 그 넓은 바다가 대부분이 다 일본 바다입니다. 그런 일은 없는 거죠. 적어도. 그리고 해양 영토가 훨씬 넓어지고 지금 대마도가 우리 땅이면 대마도와 일본 사이 한 그 앞에 100km 정도 바다에서 경계선이 꺼졌을 테니까 우리가 국제 정치적인 면에서도 엄청난 반응거리 쓰여졌을 겁니다. 적어도 현해탄을 지나다니는 배들은 다 우리 눈치를 봐야 될 거고 말이죠. 근데 지금은 다 일본 눈치를 봐야 됩니다. 이런 게 바다를 경시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직면하고 있는 슬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바다를 향해서 진취적인 기상을 가지고 살아보자. 옛날에도 장보고 장군, 우리 지금 완도 청해진 가면 유적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800 몇십 년 정도에 그때도 하도 해적들이 설치고 하니까 신라와 중국의 교역로 확보를 위해서는 해적 소통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군사를 받아가지고 해군을 육성해서 해상 무역부터를 다 장악을 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세종대왕 이후로도 바다를 경시하긴 했습니다만 임진왜란 때 우리가 그래도 영 개창피를 안 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수신 장군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이수신 장군이 그야말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신임과 같은 그런 장군이 계셔서 미리 해군을 육성하고 거북선도 만들고 군사들을 잘 조련해서 바다에서는 충무공께서 이끄시는 전투는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7년 전쟁을 그나마 조선이 좀 큰 소리 치고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안 그러면 뭐 우리는 완전히 그때 이미 중국의 속국 지금보다 훨씬 심한 정도의 그런 그 종속국가 뭐 어떤 면에서는 중국이 한 성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왕은 조선을 그렇게 헌납하려고 할 그런 의사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워낙 화급하니까 그런 의사까지도 넌지시 비쳤다는 겁니다. 중국 황제한테. 그런데 다행히 이수신 장군이 바다에서 선전해 주시는 바람에 중국 군대들도 우리하고 협공을 하는 연합작전을 하는 그런 상태가 되고 하면서 우리가 입장이 좀 살아났던 거죠. 역시 바다가 조선을 구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바다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를 생각하면서 이 바다가 지구의 표면의 한 70%를 차지한다는 건 다 아시죠? 예. 학교에서 다 배웠던 겁니다. 그럼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지구상에 사는 생물의 다과로 따져서 육지에 많이 살겠습니까? 바다에 많이 살겠습니까? 동물과 식물을 합쳐서
출제자들 육지를 채고 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핏 생각하면 육지가 많을 것 같은데 바다가 많습니다. 얼마나 많을까요? 바다의 80%가 산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막 먹고 있는 그런 생선이나 조개나 해조류 같은 것들 말고도 큰 바다, 먼 바다에는 훨씬 다양한 생물들이 많이 사는 거죠. 우리는 안 먹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원양어선들은 남극해에 가서 크릴 새우라는 걸 잡습니다. 잡아서 수출을 합니다, 주로. 요즘 수입 갖고 들어와서 이렇게 좀 다른 용도로 쓰기도 하는데 사료나 이렇게 씁니다. 예. 그런데 그런 수산 자원이 무궁무진한 겁니다, 남극 바다에 가면. 그래서 전 세계 80%의 동식물이 바다에 산다. 또 바다는 그것 말고도 지구의 기후를 유지시켜주는 제일 중요한 장치입니다. 요즘 지구 온난화 때문에 걱정들이 많잖아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러고 뭐 우리도 작년 여름에 서울이 뭐 영상 40도가 넘어가고 그래서 야 이게 무슨 일이냐, 큰일 났다. 기상이변 재난이 오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을 참 많이 했는데 그래도 만약에 바다가 없었다 그러면은 그런 정도의 기온도 유지를 못해요. 바닷물이 70%인데 육지가 추워지면은 육지가 더 춥게요? 아니면 바닷물이 더 차갑게요? 육지가 더 차갑죠. 바닷물이 천천히 식는 겁니다. 여름이 돼서 더워지면은 또 바다가 훨씬 시원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바다가 기후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다가 없다 그러면은 지구의 기온은 지금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올라갈 거다. 또 바다는 수증기를 증발시켜서 비나 눈을 내리게 합니다. 그래서 또 기온을 떨어뜨려요. 근데 이 바다를 정말 우리가 잘 아끼고 보존을 잘 해야 되겠죠. 우리 생명줄과 같은 겁니다. 뭐 지하 자원 이런 것도 지상 자원보다 바다에 훨씬 많은 자원이 묻혀 있죠. 다 캐지를 못해서 그렇지. 수심이 깊고 이러니까. 이제 핸드폰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소재가 코발트 같은 겁니다. 코발트, 망간 이런 것들이 희귀 금속들인데 망간보다 코발트가 훨씬 비싸요. 코발트가 육상보다 해저에 5만 배가 더 많이 묻혀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해수부가 작년에 태평양, 북태평양 상에 코발트 망간 광구 하나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제 상업 최고로 하려고 그러면 한 10년은 더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광구를 확보했다는 것은 큰 일입니다. 거기에 망간이 많이 묻혀 있는데 망간 괴가. 근데 코발트가 미량이라도 있다는 거죠. 근데 분량으로 치면 코발트가 1%도 안 되는데 이 망간에 금액으로는 코발트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2030년부터는 우리가 상업 채굴이 꿈에 부풀려 있습니다. 해수부의 연구기관들이. 바다는 그런 식으로 현재 상태는 조금 먼 이야기처럼 들리지만은 미래에는 우리 경제 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게 될 거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요. 이건 뭐 12년도 여수선은 이건 지나가고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이런 걸 영국 탐험가가 16세기에 이런 멋진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 시기에 네덜란드 그 앞에는 포르투갈, 스페인이 신대륙을 발견하겠다고 막 돌아다니면서 세계를 뒤집어 놨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스페인과 포르투갈 시대가 한 100년 정도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네덜란드가 동인도 회사를 만들어서 인도네시아나 일본까지 와서 무역을 하면서 네덜란드의 시대가 한 100년 성세가 됐다가 네덜란드는 영국하고 싸우지 않고 자기들이 조금만 먹는 식으로 해서 양보를 하고 공존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스페인은 영국하고 싸워가지고 스페인 무적 함대가 넬슨 함대한테 개박살이 나면서 쫓겨나 버렸고 그 시장에서. 그래서 영국이 스페인을 몰아내고 네덜란드에게는 조금 떼주면서
전 세계를 지배해서 300년 제국을 건설합니다. 전 세계 바다를 지배하면서. 다 아시는 이야기로 해가 지지 않는 대형 제국을 건설한 거죠. 그 다음 바다의 지배자가 누굽니까? 미국이죠. 19세기 말부터는 실질적으로 미국이 세계 1위 국가가 됩니다. 근데 좀 조심조심 하다가 1차 대전 때부터는 이제 미국이 세계 패권 국가로서 딱 전면에 나서면서 우선 바다를 지배를 했습니다. 대양 함대들을 대서양에 태평양에 다 건설하면서 그래서 세계를 지배하는 전초 부대로 삼았습니다. 일본이 2차 대전 때 진정한 습격부터 시작하는 것도 태평양과 이 동남아시아에서 일본이 진출해야 되겠는데 석유 확보를 위해서라도 미국이 함대를 꺾지 않고서는 도저히 남태평양 쪽으로 진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속전속결로 먼저 미국 태평양 함대의 예봉을 바꿔놓자. 그래서 진주만 기술을 한 거 아닙니까? 그 전쟁도 역시 바다를 제패하는 자가 이긴다는 그 철칙에 따라서 먼저 행동을 한 겁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서서히 19세기 후반부터는 바다야말로 인간의 미래를 개척할 가장 중요한 미래 산업 지역이 될 것이다. 흔히 이제 미래학자라고 이야기하는 경영학자 엘빈 토플러가 이미 19세기 말에 해양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게 정보통신, 우주개발, 또 생명공학, 이 바이오 이것과 함께 4대 산업이 될 거다. 미래 산업으로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이 제3의 물결이 바로 이런 해양 개발과 함께 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이 해양 개발이 토플러의 예측만큼은 현저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에게 숙제로 안겨진 영역이다. 그러는 와중에 대한민국은 이런 성적표를 거두고 있습니다. 바다와 관련해서 조선은 작년 연말 하반기에는 수주랑 1등을 했습니다. 올해는 들어와서 지금 중국하고 1등, 2등을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물동량, 배로 실어 나르는 것도 여러 종류가 있죠. 탱크로 해서 기름이나 가스를 실어 나르는 것도 있고, 벌크 화물이라 그래서 일반 화물, 뭐 모래나 석탄이나 이런 것들을 실어 나르는 배들도 있는데, 이 컨테이너들을 싣고 다니면서 규격화된 그런 화물 수송 장치가 컨테이너 선인데, 이걸로는 세계 4등입니다. 우리가 선봉량이. 선봉량은 5등이고 물동량은 4등이네요. 이게 몇 년 전에 한진 의원이 파산해서 많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수산물 생산량으로는 이제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들도 뭐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도 바다가 워낙 넓으니까 더 많이 잡고 그래서 우리가 생산량으로는 14위 정도가 됩니다.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해양과 수산을 놓고서 현재 보이는 성적표고요. 바다의 면적이 배타적 경제 수역을 쳐서 육지 면적의 한 4.5배 정도가 돼요. 대한민국 요 영토만 보면은 작은 나라인데 바다를 포함하면 그래도 삼면이 바다니까 상당히 넓어진 기분이 들죠. 단 이제 앞으로 이 바다 영토와 관련해서는 미완의 숙제가 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우리가 최근 3년 동안 일본하고 한일 어업 협정을 계속 협상 타기를 못했어요. 그것도 이 문제와 얽혀 있습니다. 지금 바다의 영토는 국제적인 큰 룰을 배타적 경제 수역을 그 나라의 영토 개념으로 간주를 해요. 그러나 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처럼 붙어 있는 바다는 200캐리면은 뭐 한 3, 400km 그 안에서 이제 크게 꺼져야 되는데 그런 바다가 안 나와요. 중간에서 꺼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현재 해양 영토 확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인천하고 저 산동반도하고는 그 사이가 한 2, 300km밖에 안 되니까 중간에 어차피 어쩔 수 없이 선을 꺼야 돼요. 그런데 중국 놈들은 중국 사람들이라 그래야 되겠다. 중국 분들은 인구로 비례하자 무슨 덩거리 선이냐. 우리는 덩거리를 주장합니다.
야, 딱 서로 기점에서 이렇게 해서 중간선을 그어서 이거 중간선이 영의 선이다. 그렇게 확정하자 그러고 중국은 무슨 택도 없는 소리냐. 그 사는 사람들이 얼만가를 따져서 인구비례로 선을 긋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국제법상 확정된 룰은 없습니다. 아까 배타적 경제 수역이나 등거리 선으로 하자는 거는 이제 그동안에 흘러내려온 통상적인 그 상식 아니냐 그랬는데 최근에 와서 그게 다 깨지고 있어요. 강대국들이 논리에 의해서. 특히 중국은 우리하고 절대 그걸 인정 안 하면 등거리선 인정 안 하고 인구 비례로 하자 그러고. 일본도 비슷하겠죠. 그래서 이 독도를 둘러싼 한일 중간 수역이 동해에서의 중간 수역이 현재 한일 협정상에 영토선으로 확정이 된 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독도와 일본 사이 이 바다를 잠정적으로 한일 중간 수역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요. 중국과의 사이의 바다는 한중 잠정 조치 수역 이렇게 불러서 서로 적당히 눈치 보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해양 영토 문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잘못하면은 우리가 잘 못 지키면은 강대국들이 힘으로 뭐 이렇게 뭐 섬도 무인도 같은 점령을 해버리거나 뭐 이어도 같은 것도 우리가 만들어놨습니다만은 중국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군함을 밀고 들어오거나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뭐 일본이 독도를 점령할 수도 있고요. 군사적으로 아무 제한이 없게 되면은 지금은 그래도 세계 질서가 좀 팽팽하게 균형이 맞아 있어서 서로 눈치를 보는 상황인데 전 세계가 언제나 이런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이런 균형 상태보다는 무질서 상황, 정글 상황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강대국이 힘으로 밀고 나와서 우리 땅이야 라고 선을 그어버릴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은 약한 나라는 항상 그런 나라를 대비해서 군사력도 키우고 우리 국민들이 그때가 오면 결사항전한다 이런 자세로 임해야 되는 숙명 같은 게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해운업을 말씀드렸는데 한진해운이 2016년에 파산을 합니다. 왜 박근혜 정부가 그걸 파산시켰는지 저도 이해를 못하고 전 세계의 해운 전문가들도 이해를 못해요. 지금 그래서 남겨놓은 현대상선이라는 그 상선회사가 있는데 현대상선이 한진해운의 딱 반이었습니다. 규모가. 그리고 전 세계의 원양 컨테이너 업계에서의 평판과 그 평가도 한진이 더 좋았어요. 영업도 잘하고 그런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정부는 한진해운을 파산시키고 현대상선을 살려놨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동남아시아를 오가는 그런 작은 선사들은 한 10개, 20개 있습니다만은 그런 선사는 그 선사대로 운영을 하면 되지만 미국이나 남미나 유럽을 오가는 원양 대형 선사는 지금 현재로서는 현대상선 하나밖에 없어요. 한진해운을 이어받은 SM상선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아주 작습니다. 규모가. 그래서 현대상선을 중심으로 원양 선대를 회복을 해야 되겠는데 2016년에 우리 한진해운이 파산하면서 매출액이 한 10조 원이 격감했습니다. 근데 이 10조 원도 어려워지고 난 15년에 비해서 10조 원이 감소한 거고요. 우리나라 해운 산업이 최전성기가 한 12, 13년 정도 됩니다. 2012, 13년인데 그때는 우리 매출액이 해운업에서만 51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에 비해서 한진해운 파산 이후에 한 22조 원이 빠진 거죠. 뭐 달러 벌어들인 것만 하더라도 한 100억 원 이상이 더 빠졌고요. 150억 이상이 불 이상이 빠졌겠네요. 선봉량은 절반 이하로 격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해운만 이렇게 엉망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16년에 17년에 제가 장관되고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나니까 수산업도 엉망이었어요. 수산업도 우선은 뭐 어가 인구나 이런 게 확 줄고 이거 농촌하고 비슷합니다. 농촌보다 더 빨리 줄어요. 어촌 인구 감소는 더 심해지고 또 고령 인구 비율도 농촌보다 어촌이 더
더 높아져요. 점점 더 노인만 계시는 거죠. 그런데다가 생산량도 16년에 이게 90만 톤 정도, 91만 톤 정도밖에 못해요. 요거 생산량이라는 건 잡는 겁니다. 양식을 빼고 원양을 빼고 우리 연근해에서 잡는 것만 따져서 91만 톤, 2만 톤밖에 못해요. 16년, 17년 계속. 이 수치는 1970년대 초반 이후로 100만 톤 밑으로 떨어진 게 처음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많이 남획을 해버리고 재생산을 못하면서 이런 결과가 초래됐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명태가 흔한 생선이었잖아요. 지금 명태가 납니까? 안 나요. 왜? 왜 없어졌을까요? 뭐 수온도 변하고 뭐 이런 요인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이 먹어줬잖아요. 특히 맥주집, 호프집에서 노가리 안주를 먹어줘줬는데 그게 다 명태 새끼였습니다. 이게 뭐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막 먹어줘주니까 새끼를 다 먹어버리니까 커질 놈이 없잖아요. 물론 큰 놈들도 다 잡아서 많이 먹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명태는 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그 주변에 가서 잡아오는 겁니다. 수온도 변해서 좀 뭐 수온이 높아져서 안 온다 그러는데 제가 명태라도 한국 바다 안 가고 싶겠어요. 저끼리도 야, 저 가면 큰일 난다 가지 마. 새끼까지 씨를 말린다 그러더라. 순한 놈들이다. 그럴 거 아닌가요? 명태도 영성이 있다 그러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수산물 갖고서도 우리 바다에서는 못 잡는다, 잡아도 우리 배로 잡아라, 합작으로 잡아라 이런 규제를 계속 합니다. 우리가 명태 잡아오는 러시아만 하더라도 우리가 명태 쿼터를 좀 받아서 잡아오는데 그것조차도 이제 계속 러시아 회사가 합작으로 해라, 아니면 이제 명태만 잡아가지 말고 명태를 브라디보스톡 이런 데 상륙해가지고 거기서 황태로 만들든지 뭐를 만들든지 포를 뜨든지 그래서 한국으로 갖고 가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왜? 그래야 저한테 돈이 더 많이 떨어지고 일자리도 생길 거 아닙니까? 요즘은 사람들이 냉정하다니까요. 인도네시아나 뭐 남태평양에 있는 그래서 조그만 섬나라들도 다 그런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바다를 둘러싼 세계 각국의 이 주권 수호 또 이익 보호 또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우리나라 바다 주변에는 특히 중국이나 일본이 자기 영토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중국은 베트남하고 필리핀 심지어 인도네시아하고도 영토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중국하고 필리핀 이런 데하고 영토 분쟁을 막 하죠. 그런 각국의 경쟁이 아주 치열해지고 있는 시기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는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수립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아까 여러분 보셨던 한진은 파산 이전 단계 매출을 내고는 한 51조 정도의 매출, 선박 이 TEU 컨테이너 100만 개 이상을 선대를 확보를 해서 51조 이상의 매출을 올려보자라는 게 이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의 기본 목표입니다. 그걸 위해서 한국해양진흥공사라는 국가공사를 설립을 해요. 그래서 작년에만 대우조선의 한국해양진흥공사가 현대상선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대우조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에 컨테이너선 20척을 발주했습니다. 그 20척은 금액으로 3조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물량이죠. 작년에 우리나라 조선이 세계 1위를 해보겠다 그랬잖아요. 조선 산업은 굉장히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산업이라 일자리가 격감을 했습니다. 그동안 한 몇 년 동안. 이걸 다시 되살려내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로도 아주 중요한 시그널이 있는 건데 1위를 회복하게 된 데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정부가 해운산업 재건을 통해서 선박 발주를 국내 조선소에 하니까 그런 요인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전 세계가 이제 청정 연료 쪽으로
소비 패턴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LNG에 대한 소비 수요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연탄 떼던 거 이제 다 LNG로 바뀌었고, 중국도 워낙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에 대한 공포가 심해져서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그런 공기 정화에 대한 정책 노력을 훨씬 더 세게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석탄을 떼던 그런 발전소들을 다 LNG로 바꾸는 그런 노력들도 많이 해요. 중국이 엄청난 LNG 수입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로부터도 수입해오고 중동에서도 해오고 하는데, 또 미국의 세일가스가 엄청나게 많이 생산되면서 그 세일가스를 중국이나 우리 뭐 다른 나라들도 많이 사기 시작해요. 그래서 LNG 수송 선박이 더 많이 필요해진 겁니다. 근데 중국이 LNG 수송 선박을 만들어 봤는데 돌아다니다가 고장이 막 나고 그래요.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 천연가스를 액화시켜서 싣고 가야 되는데 이게 뭐 새고 막 그래 보이십시오. 나중에 폭발할 수도 있고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재작년에 그런 사고가 생기면서 작년에 전 세계 LNG 발주 회사들이 야, 중국 못 믿겠다. 한국 조선소로 가자. 그래서 특수가 생겼어요. 그 바람에 한국이 1등으로 올라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회들을 잘 활용해서 정부에서는 해운 재건 5개년 계획, 이제 4개년 계획이 됐어요. 이런 걸 이제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하는 거는 처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가 무슨 나라라서 그렇다? 무역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노력을 한다. 수출입의 99% 이상을 배로 실어 나르는 나라인데, 아까 말했던 그런 전성기에도 우리나라가 수출입 물동량의 몇 프로를 수석했을까요? 우리나라 선사가 30%밖에 못했습니다. 나머지 60% 이상을 외국 배들이 실어 나갔던 겁니다. 전성기 시절에도 30 몇 프로밖에 못해요. 근데 그 30 몇 프로는 굉장히 중요한 프로테이지입니다. 그 30 몇 프로라도 못하고 있으면 다른 나라 배들이 이제 서서히 독점 시장이 되면 운임을 자기들이 조절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도 한국 선사들은 정부의 말을 좀 듣습니다. 영향력이 있으니까 정부가. 그래서 한국 선사 30 몇 프로가 딱 있으면은 외국 선사들도 가격을 갖고서 쉽게 장난을 못 치죠. 근데 지금처럼 20%대로 떨어져 있으면은 또 더 떨어지면은 이제 점점 외국 선사가 거의 과대 독점되는 그런 시장이 되어버릴 겁니다. 그럼 무역국가로서는 중요한 레버리지를 잃게 되는 거죠. 또 이 자체로도 돈을 많이 버는 산업입니다. 이 사람도 많이 안 써요, 실제로. 한진해운이 파산하고 나서 10조 매출이 빠졌잖아요. 한진해운 직원은 2,000명밖에 안 됐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본 산업입니다. 해운 산업은 큰 배를 사서 그것도 경쟁력 있는, 기름을 조금만 먹고 물건을 더 많이 싣고 효율은 좋은 이런 배를 운영해야 돈을 버는 겁니다. 근데 아쉽게도 지금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배들은 우리가 지금 대우조선과 현대, 삼성 3사에 최근에 발주한 그 20척 빼고 기존에 있던 배들은 세계 1위 선사인 머스크나 2위 선사인 MSC 같은 회사의 배보다 운임 단가가 50% 더 높아요. 똑같은 크기의 배라면은 기름도 훨씬 많이 먹고 그러는 배야. 그 다음에 임대료가 비싸요. 용선료가. 그 놈들은 다 자기 배인데 우리 배는 다 임대한 배입니다. 그것도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 한국 정부가, 그때는 이명박 정부겠네요, 배를 다 팔아라 그랬어요. 한진해운 현대상선을. 우선 현금을 확보해라. 지금 뭐 금융위기라 그러니까. 그리고 배를 다 팔게 하고 배를 다 용선을 시켰습니다. 임대를 시켰어요. 그 배가 그때 현경기가 좋아서 제일 비싼 임대료로 임대해 왔는데 임대 기간이 15년, 20년입니다. 아직도 그 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 무슨 장사가 되겠습니까? 머스크나 MSC보다 50% 운임을 더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장사가 안 되니까. 똑같은 운임을 받아야 되는데
수익이 안 나는 거라, 적자를 보는 거라. 그러니까 한국 회원이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그 선사가 경영을 잘못한 것도 분명히 있고, 그 1번 책임이고 2번 책임은 이명박 정부가 거꾸로 구조조정을 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 놓고 또 이제 현대상선만 살리고 한전해운은 죽여버리는, 사실은 두 개를 합쳤어야 되는데 그냥 그런 슬픈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20척 배를 시발점으로 해서 점점 경쟁력 있는 배들을 자꾸 이제 갖춰 나갈 겁니다. 그러면서 임대 기간이 끝나는 비싼 그 임대선은 돌려주고 이렇게 하면은 저희들 계산으로는 한 3, 4년 뒤부터는 흑자가 날 거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또 하나의 기회가 있습니다. 환경 규제가 엄청 심해집니다. 여러분, 배가 얼마나 공해를 많이 내뿜는지 아십니까? 이게 우리나라 연구가 아니라 중국 연구인데, 크루즈선이 보통 뭐 일반 톤수로는 한 20만 톤짜리 이런 배들이 돌아다닙니다. 그 크루즈선 한 척이 보통 이제 벙커 CU 이런 나쁜 기름을 떼거든요. 고유황유를 떼는데, 이놈들이 중국 연구입니다. 디젤 승용차의 350만 배의 매일을 뿜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중국 놈들 뻥이 좀 심하다, 너무. 350만 배. 350만 대의 디젤 승용차가 뿜는 거와 똑같은 매연을 뿜는다. 20만 톤짜리 크루즈선 하나가. 이런 중국 연구가 있어요. 근데 그 실증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실제로 엄청난 매연을 뿜는 것은 분명합니다. 국내 환경부 산하연구기관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부산의 그 미세먼지 농도가 서울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부산은 항구 도시고 바다를 쭉 끼고 있는 도시인데 왜 서울하고 비슷할까? 이 미세먼지 농도의 제일 큰 요인은 차량 내연이라 그러거든요. 두 번째가 발전소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부산은 뭐 대도시긴 하지만 서울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도시인데 미세먼지는 비슷해. 그 연구에 의하면 항구에서 발생하는 배가 내뿜는 매연이 육지로 넘어가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의 미세먼지는 51%가 바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들어오는 거다,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좀 우리보다 더 앞선 나라들인 미국이나 북유럽 국가들은 이미 한 10년 전부터 이 규제를 시작했어요. 그런 걸 이제 기화로 IMO라고 하는 유엔 산하의 세계 회사 기구가 있습니다. 이 IMO는 런던에 본부가 있는데 한국 사람이 사무총장입니다. 지금 유엔 산하 기구 중에 유일한 사무총장입니다. 해수부 기조실장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IMO가 유엔 산하 기구 중에서 가장 힘이 센 기구입니다. 강제력이 있어서. 다른 기구들은 뭐 유네스코니 뭐 유엔 개발 계획이니 뭐 식량 기구니 이런 데 강제력이 없잖아요. 공고하고 뭐 안 들어 말 수 없고 그런 건데, 이 IMO는 지금 여기서 소개하는 규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전 세계의 항만에 들어가는 국제 선박은 황산화물 배출 그 기준을 7배를 강화시키는 규제를 발표를 했습니다. 몇 년 전에 발표한 거라서 이미 다 준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이면 이제 7달도 채 안 남았죠. 그때부터는 황산화물 싹스라고 하는 요 농도를 3.5%에서 0.5%로 7배를 줄여라, 이런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이제 그 상선들이 난리가 났어요. 7배를 줄이려 그러면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 디젤 승용차에 다는 매연 저감 장치를 단다. 근데 몇십만 톤짜리 화물선은 그 저감 장치 하나 다는 것도 수십억 원이 듭니다. 낡은 배에 그걸 달라니 차라리 3배를 짓겠다는 회사도 있고, 우리는 아직 수명이 남았으니까 이걸 달겠다는 회사도 있고, 또 어떤 회사는 아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 고유황유가 아니라 저유황유 고급 기름을 쓰겠다는 회사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미래형 선택은 아예 LNG로 가는 배, LNG 추진선을 만들어서 하겠다. 이런 이제 선택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IMO의 규제가 전 세계의 해운 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조선소한테는 또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아까 말했던 매연 제감 장치 다는 것도 다 한국이 잘 답니다. 기술도 있고. 그래서 그런 기회도 주기도 하고, 또 아까 어쩔 수 없이 그럼 세배를 차라리 짓겠다. 너무 낡은 배 고쳐 쓰느니 몇십억 들여서 뭘 달어. 세배 짓자. 그런 수요가 우리나라 조선소에게 신조 발주를 하는 그런 기회로 또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런 이제 기회를 틈타서 우리나라 조선도 일어나고 해운 산업도 다시 경쟁력을 찾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해운 재건 계획을 짜놓고 있는 겁니다. 잠깐 쉬어가는 의미에서 북극 항로란 말 들어보셨죠? 예. 이 북극 항로는 그전의 항로에 비해서 그전의 항로가 남쪽으로 가서 싱가포르를 지나서 수에즈운하, 이집트 수에즈운하를 거쳐서 지중해로 해서 유럽으로 가는 노선입니다. 그런데 북극 항로는 거꾸로 가는 거죠. 부산에서 알래스카 옆으로 해서 베링해를 지나서 북극해를 이렇게 타고 가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항로로 가면은 거리가 7,000km 줄어들어요. 북쪽 항로는 15,000km, 남쪽 수에즈 항로는 22,000km. 7,000km가 줄어들면은 날수로는 한 열흘 정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선이 열흘을 줄이고 그 기름은 얼마나 또 줄이겠습니까? 이게 다 돈이잖아요. 이게 훨씬 경쟁력이 있는 항로가 될 거다 라고 생각하고 연구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북극 항로의 전제는 북극이 얼음이 녹는다, 북극 바다의 얼음이 녹는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지금 많이 녹았습니다. 많이 녹았는데 아직까지는 여름 한 3달 정도는 다닐 수가 있겠는데 나머지 9개월은 조금 미지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조금만 더 녹으면은 이제 쉐빙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얼음을 깨고 가는 배. 그런 배를 투입해서 앞장 세우면은 충분히 전기 항로를 확보할 수 있을 거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상선이나 각국 정부들이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시대가 열리면 우리나라는 훨씬 경쟁력이 있습니다. 싱가포르이 무역항으로는 세계 최고의 무역항이라고들 하는데, 중국이나 일본의 배들이 한국 배는 마찬가지고 싱가포르를 통해서 거쳐가는 이 노선보다 북극으로 가는 노선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거든요. 싱가포르에서는 오히려 수에즈로 가는 게 더 빠릅니다. 그러니 이제 부산에서 인천에서 북극으로 가자 이렇게 중국이, 일본이, 한국이 선택해서 가면 이 물동량이 엄청난 겁니다. 아마도 전 세계의 화물 물동량의 최소 30%, 40%를 이쪽에서 이제 처리를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한국에 새로운 기회가 열릴 거다. 이런 이야기는 잠깐 쉬어가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거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진행해 본 건데, 바다를 끼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문재인 정부의 가장 잘한 사업은 이 사업을 꼽습니다. 어촌 뉴딜 300사업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텐데, 우리나라의 큰 SOC들은 많이 잘 되어 있어요. 뭐 공항, 인천공항, KTX, 고속도로 이런 거는 이제 세계 어느 나라를 가봐도 그런 대형 SOC는 선진국 수준으로 잘 되어 있죠. 그런데 좀 조금만 시골로 가서 뭐 연안 포구나 섬에 있는 그런 작은 어항을 가보면은 굉장히 낙후가 되어 있어요. 진짜 선진국들은 일본이든 미국이든 유럽이든 작은 시골에 가도 아주 작아도 잘 꾸며져 있고 딱 정박할 수 있는 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제가 자주 예를 드는 사례인데, 뮤지컬 맘마미아 영화 보셨어요? 1편, 2편까지 나왔는데 1편에 보시면은 첫 장면이 배를 타고 그 섬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은 섬인데 아주 길쭉한 선착장이 있습니다. 콘크리트 선착장이. 거기에 이렇게 부장기 같은 게 달려 있어서 배를 대죠. 우리나라는 이런 어촌에 가면은 그 어민들이 배를 못 대게 합니다. 맘마미아의 주인공의 옛날 애인이 타고 온 그런 배는 못 되게 한다고요. 왜? 야, 우리 어선들 들어오면 배 댈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왜 외제배가 들어와? 가라 그런다고요. 그런 상황에 무슨 뭐 관광이 되겠어요? 또 뭐 경제활동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민들이 그냥 먹고 사는 그 섬일 뿐이지 그냥. 그 먹고 사는 것조차도 젊은 사람들은 점점 더 빠져나가 버리니까 노인들만 남아서 연명만 하고 있는 섬인 겁니다. 그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한 2,400개의 항포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300개만 우선 정비를 해보자. 그래서 작은 선착장이라도 어민들뿐만 아니라 육지에서 간 요트나 보트도 좀 될 수 있고 해경 경비정이 출동하면 그 배도 좀 되고 안 그러고 재작년에 영흥도 사고처럼 막 될 데가 없어서 다른 어선한테 묶어서 되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못하게 하자라는 게 어촌 니들 사업인데 제가 시작을 해서 이거 해수부 공무들이 절대 안 될 일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런 조그만 어촌의 포구들은 다 지자체 사업으로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기획재정부가 절대 동의할 리가 없습니다. 중앙정부가 왜 그런 일을 해? 근데 야, 길고 짧은 거 대봐야지 해보자 했는데 나중에는 기재부가 더 크게 키우자고 막 그랬어요. 이걸 작은 SOC 생활 밀착형 SOC의 효시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원래 제안했던 것보다 규모가 더 커졌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70개소를 먼저 선정을 했습니다. 올해 한 8, 90개 정도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문재인 정부 끝날 때까지 한 300개를 지정을 해서 한 곳당 한 100억 원 정도 평균입니다. 뭐 작은 데는 70억, 뭐 큰 데는 130, 40억 될 수 있겠죠. 선착장 시설이나 또 그 부두의 편의시설 같은 거 그것도 정비해주고 뭐 좀 그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그런 조금 유인시설도 좀 만들고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사업인데 어촌 지자체들, 뭐 저 동해에서부터 서해, 남해, 제주도까지 그 기초 시군이 제일 좋아하는 문재인 정부가 정말 잘했다고 하는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수산혁신 2030 계획이라는 것도 새로 만들었는데 아까 보셨잖아요. 외국가 너무 격감을 해서 맨날 잡아들이기만 하고 키우진 않으니까 큰 문제다 해서 이제 무조건 잡는 업에서 이제 그 자원을 보호하면서 잡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옮기고 또 유통 과정도 좀 줄여서 산지에서는 폭락했다는데 여전히 서울의 마트에 가보면 똑같아 가격이. 유통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기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 좀 줄여보고 또 신선도라든지 그 생물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지키는 그런 뭐 신호등제라든지 이력 수산물 이력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같이 만들어 가지고 한 30년이면 이제 11년 남았네요. 그 정도에는 우리도 저 선진 수산업을 해보자 이런 계획도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해양 신산업 분야입니다. 아까 엘빈 터플러가 말했던 해양 산업이 미래 산업이라고 이야기했던 건 아마 이런 쪽을 두고서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오메가3 드시죠? 뭐 글루코사민, 뭐 관절염 뭐 치료한다고 그런 것도 드시고 그런 게 원인 물질이 어디서 나왔을 것 같아요? 다 바다입니다. 오메가3는 뭐 등푸른 생선 뭐 이런 것에서 많이 나오고 글루코사민도 뭐 푸른 홍합, 저는 푸른 홍합을 보지도 못했는데 뉴질랜드는 호주 앞바다에 산다 그러네요. 그 푸른 홍합에서 나온 저는 못 먹어봤습니다. 그거 뷔페 가보다. 드셔보셨을 거예요. 그런가요? 네. 푸른 홍합. 잡수시는 거 보면 그러시군요. 그런 데서 나오는 것들을 갖고 글루코사민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면 그런 해양수산 바이오 산업이
외국은 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그 오메가3를 못 만들지? 전 세계적인 히트 상품인데.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다양한 방향으로 해양 신사를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할 겁니다. 지금 이미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남극 기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남극 기지가 돈이 됩니까? 돈 쓰는 데죠. 돈 쓰는 데입니다. 우리가 1호 기지가 1988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이 꼭 30주년이라서 제가 작년에 남극 세종기지를 가서 30주년 행사를 했습니다. 대통령 영상 메시지를 모시고 가서 타임 캡슐에다가 대통령 메시지도 묻고 뭐 이렇게 했는데 14년에 지금으로도 5년 전에는 2호 기지를 만들었어요. 1호 기지란 놈은 남미 맨 끝에 그 칠레 끝에서 비행기로 넘어가면 남극 반도가 있어요. 그 반도 앞에 있는 조그만 섬에 만들어놨는데 그게 일종의 남극의 입구입니다. 그래서 푼타 아레나에서 건너가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여기에 남극 기지를 다 운영을 해요. 하는데 그것만으로는 이제 입구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여기는 남이 62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한여름 기온은 한 0도 한여름에. 그러니까 가보면 뭐 시원해요 그냥. 근데 정작 남극을 제대로 연구하려고 그러면은 더 들어가야 되는 거죠. 대륙으로. 그래서 이제 2호 기지를 남극 대륙에다가 만들었습니다. 이 장보고 기지는 5년 전에 건설했는데 이거는 뉴질랜드에서 가는 게 빨라요. 뉴질랜드에 가면은 크라이스트 처치라고 하는 남섬 도시에서 공군기로 뉴질랜드 공군기로 한 8시간 정도 가면 있습니다. 그 2호 기지는 저도 못 가봤어요. 거기는 1년에 한 달 정도밖에 못 가본답니다. 그 비행기가 랜딩을 해야 되는데 거기 허용되는 기간이 한 달 정도라는 겁니다. 배로는 갈 수가 있는데 배로 가면 너무 멀겠죠. 이런 남극 기지를 통해서 이제 장내에 남극은 현재 영유권을 아무도 주장 못하게 남극 조약을 묶어놨는데 2048년까지만 묶어놨습니다. 48년 이후에는 그때 가서 다시 이야기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강대국들은 전부 남극에 기지를 운영을 합니다. 우리가 2개 했죠. 미국은 몇 개예요? 10개입니다. 미국은 러시아도 10개입니다. 옛날에 한참 저것끼리 경쟁할 때 막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 미국이나 러시아는 남극 점 가까운데 한복판 가까운 데도 기지가 있습니다. 중국이 1호 기지가 우리하고 비슷한 시기에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88년, 중국이 86년인가 그래요. 그런 중국이 지금 5개입니다. 5개. 남극에 기지 5개를 운영해요. 그만큼 이제 미래를 위해서 선투자를 하고 나중에 이거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많이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영유권도 주장하려고 그러고 남극에 묻혀있는 엄청난 지하 자원에 대해서도 선점권을 확보하려고 그러는 거죠. 우선 뭐가 어디에 묻혀있는 걸 먼저 조사한 놈이 주장할 수 있는 근덕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 찾아다니면서 조사를 합니다.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남극점에 왜 가 있겠어요, 금마들이. 그 추운데. 그렇게 하고. 근데 이제 이게 단지 미래의 투자뿐만 아니라 지금도 유용한 투자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우리나라 연구진이 이제 해양수산부 산하연구소에서 연구원이 나가서 남극 기지에서 그 사람들 1년씩 연구를 하고 돌아오거든요. 하나 이상한 걸 찾아냈어요. 아니요. 그 영하 30, 40도에도 안 얼어 죽는 생물이 있잖아요. 거기는. 그래서 이놈들이 뭔가 추위에 강한 유전자가 있을 거다. 그 유전자를 찾아냈어요. 혹한을 견디는 유전자. 그 유전자를 갖고 와서 어디다 적용을 했는가 하면은 우리 헌혈을 하면은 헌혈을 보관을 하는데 지금은 냉장 보관을 합니다. 냉장 보관을 해서 한 달밖에 못 써요. 그 혈액세포가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몸에 들어가서 헌혈이 안 되니까 살려야 되니까. 근데 그 남극에서 발견한 혹한 유전자 요놈을 거기다가 결합을 시켰으니까 이놈은 냉동 보관을 해도 안 죽는 거야. 그럴 거 아닙니까? 영하 30, 40도에서 안 죽었으니까 냉장고에 냉동 보관을 해도 안 죽는데
지금까지 기술로는 6개월 정도까지 견딜 수 있게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6개월만 하더라도 피를 한 달 만에 버려야 되는데 6개월 동안 쓸 수 있으니까 헌혈을 그만큼 덜 받아도 되고 이런 이제 경제성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그걸 이제 상업 출시까지 못 가고 지금 아직도 연구소에서는 성공을 했어요. 그 실험이. 이게 조금 더 늘어나서 이제 1년 이렇게 할 수 있으면은 아주 좋은 상업성도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당장도 쓸모가 있는 연구다. 남극 가서 연구하는 게. 그런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해오던 일 중에서도 앞으로는 이런 일들로 돈을 벌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선 물류혁명입니다. 해운 물류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해운 물류가 전 세계 수출 수입의 총 물동량 중에 적어도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지금 이 80% 이상의 물동량이 바다만 가는 게 아니라 바다에서 항구에 도착하면 항구에서 다시 화물차로 아니면 기차로 육지를 이동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이놈들이 어디로 갔는지를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기술이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블록체인 기술을 이런 해운 물류에도 적용하는 거죠. 그건 이미 기술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뭐 구글 같은 그런 인터넷 세계적인 기업들도 그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삼성이나 또 현대상사 이런 데서 참여해서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과 인공지능 또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다 만나게 되면은 지금보다 훨씬 경제적인 물류 산업이 가능해지는 거죠. 전 세계에서 물동량이 움직이고 다니는데 가장 최적의 효율을 발휘할 수 있고 재고를 최소화시킬 수 있고 그렇게 잘 짜면 20, 30%의 경비 절감이 최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돈을 많이 버는 거죠. 이런 일. 또 그 관련된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많이 생기면 그 기업들이 일자리 창출이나 또 돈 버는 사업이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진전이 되면은 자율 운항 선박까지 전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노르웨이는 내년에 100톤급의 화물선을 자율 운항 선박으로 운영하겠다고 발표해놨습니다. 시험선은 이미 제작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육상에서의 자율 주행차, 그건 이제 뭐 테슬라나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어렵겠어요? 바다에서 자율 운항 선박이 어렵겠어요? 요 뒤에 한번 보자. 자율 운항 선박이 어렵겠어요? 자율 주행차가 어렵겠어요? 선박이 차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양론이 다 있더라고요. 물어보니까. 그런데 선박이 더 어렵습니다. 왜? 자율 주행차는 주어진 조건들이 딱 있습니다. 물리적인 조건이 우선 도로, 선이 다 꺼져 있어. 레인이. 그 차선을 인식하면서 주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이제 자율주행차에라도 최신형 차들은 사슴만 물어도 소리가 막 나잖아. 그죠? 경고음이 나잖아. 그 기술이 자율주행차의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 선을 지키도록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신호등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빨간불 딱 보고 스톱하잖아요. 앞차가 있으면 앞차의 거리를 맞춰서 딱 스톱하고 이게 자율주행차의 기술인데 자율주행 선박은 차선이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잘 안 보일 때도 많아 바다에서는. 안개가 자꾸 꼈다. 그럼 뭘 보고 뭐 카메라가 있어봐야 무용지물이라. 그래서 이놈들은 자율주행 선박은 레이더 기술, 자외선 감지 기술 이런 걸 다 동원해야 됩니다. 또 그런 정보를 종합해내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훨씬 더 발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필연적으로 그런 자율주행 선박들은 전기 선박으로 갈 겁니다. 꼭 전기라는 게 지금 전기차만 생각하지 마시고 연료전지차처럼 수소 연료전지차 이런 것처럼 그런 연료전지로 가동되는 선박. 그래야 전기 베이스로 컴퓨터화된 디지털로 다 연결되고 통제되는 그런 선박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연구를 하는 데가 있어요. 대전에 가면은 한국 선박 플랜트 연구소라는 데 가면 해수부 산하기관입니다. 시제선이 연구선이 지금 3호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1호, 2호, 3호에서 3호까지 만들어져 있는데 아직 그래도 노르웨이만큼 100톤짜리를 내년에 상업선을 띄우겠다고 하는데 그만큼 못해요. 그 배가 바다를 다니는 것도 봤는데 이제 주어진 조건에서는 그럴 때 다니는데 진짜 복잡한 데를 가라 그러면 아직 자신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도전하고 있다. 이게 앞으로 해양수산 분야에서 새롭게 만들어질 그런 기술 혁명들이고 이게 우리나라가 그런 조선에도 이런 걸 적용해서 더 빨리 남보다 빨리 기술 개발을 하고 상업화 시공하면은 중국이 싼 임금으로 막 쫓아오는데 그걸 뛰어넘는 추월을 막으면서 우리가 먼저 달아나는 그런 전략으로 가면은 되는데 그게 이런 신기술,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기술을 해양수산 분야에 전맥할 때만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노력들을 열심히 하면서 작년에 처음으로 해양 모태 펀드라는 것을 해양수산부 산하에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전에는 수산 모태 펀드라는 것만 있었는데 이제는 해양 모태 펀드를 만들어서 그런 해양 신기술에 도전하는 그런 스타트업 기업들을 그쪽으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해양수산부는 이런 식으로 기존 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재건 노력과 함께 새로운 산업, 해양수산, 신산업, 바이오 산업을 일으키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바다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보고 겸해서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